네, 경제 인사이트입니다. 최근에 매크로 경제, 글로벌 경제, 매크로 경제 보면 뭔가 좀 변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뭔지는 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요.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위원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연말까지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의 경기 모멘텀 뭔가 변곡점에 와 있다라는 이런 걸 예상하셨는데요. 그래프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미국 경기는 연초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은 거고요. 사실은 분위기는 또 연착륙 쪽으로 이제 뭐 대세가 굳어지는 모습인데 뭐 화면에 보시면 위쪽에 미국 경기 모멘텀 뭐 3분기까지는 여전히 좀 좋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분기 정도 가서는 뭐 미국의 고용 시장도 여하튼 좀 둔화가 될 거고요. 또 이제 고금리 부담도 조금 올 수가 있어서 그렇게 보면 미국이 뭐 침체는 안 간다 하더라도 경기 자체가 조금은 슬로워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유럽은 파란색 밑에 파란색으로 표현된 건데 연초는 사실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여하튼 좀 독일이 조금은 경기 자체가 뭐 금리 부담도 있고 또 중국 수출도 좀 안 되고 하면서 사실은 조금 안 좋아졌는데 여하튼 유럽도 이제 물가 자체가 조금 둔화가 되면서 조금은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 오렌지색으로 표현된 이제 중국입니다. 예. 중국은 뭐 2분기 성장률이 6.3%라 하지만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글쎄요 상당히 좀 우려되는. 작년엔 제로에서 6.3%니까 2년 나누면 뭐 3% 정도밖에 안 되죠. 예,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수준이고 문제는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 경기 부양 얘기도 하고 있고 하지만 최근에 들려오는 뭐 헝다뿐만 아니라 뭐 완다 뭐 이런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계속해서 뭐 디폴트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 중국 경기 올해 상당히 힘든 뭐 저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침체 아닌 침체 같은 어떤 모습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문제는 이제 그렇게 보면 정말 중국이 여기서 경기 부양을 해줄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돌파구인 미중 갈등을 완화시켜 줄 거냐 이 부분이 좀 하반기 쪽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뭐 경기가 좀 안정적이라고 표현은 좀 어폐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 예상만큼 나쁘지는 않은데 문제는 중국입니다. 뭐 디플레이 압력까지 확대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미중 갈등이 좀 완화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 일단 그 부분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의 그 어떤 공급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변화가 되고 있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미국의 전체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거의 한 22% 정도였는데 지금은 15% 수준까지 많이 떨어졌네요. 급격히 떨어졌다라는 부분 자체는 당연히 중국 제조업 경기라든지 이러한 쪽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중국의 어떤 내부적으로 경기 부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미국과의 갈등을 어느 정도로 좀 완화시키면서 수출 경기 회복 쪽에 조금은 노력을 기우는 것도 하나의 좀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양국 간에 얘기되고 있는 조금은 좀 대화 분위기 자체가 하반기에 조금 뭔가 결실을 좀 얻어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G7 회의 때 뭐 디커플링이 아니라 중국과 디리스킹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최근에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진짜 이거 화해 무드로 조금 가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딱 마지노선을 걸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속내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또 미국이 지금의 대중국 제재, 특히 이제 기술과 관련된 제재를 풀지는 전혀 않겠죠. 근데 한 가지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게 미국이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한 상황에서 내년에 미국 경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 연초 조금 성장률 자체가 둔화가 되고 내년에 성장률이 올해 못 미친다라고 했을 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도 조금 돌파구를 좀 성장 쪽에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미국 중국과의 관계 쪽에서 소위 말하는 디리스킹, 그러니까 핵심 부분은 남겨놓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뭐 물꼬를 트면서 교육 사이클을 좀 회복시키는 것들이 미국에도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조금의 어떤 그 미중 갈등 완화의 어떤 그 돌파구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가능성은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트럼프 때하고 비교하면 미국의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서는 게 공화당 행정부가 들어서는 것보다는 중국한테는 조금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미국도 좀 리스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추이를 주목해야 할 리스크로 보셨는데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 경기가 뭐 나름 잘 굴러가고 있고 뭐 우리가 빅테크라든지 이러한 쪽은 이익도 상당히 좋고 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현 금리 수준, 특히 이제 2년물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 지금 한 4.7% 정도 나오는데요. 만약 이 금리 수준이 계속 연말까지 유지된다라고 하면 미국 경기가 탄력을, 왜냐하면 또 미국도 사실은 지금 디폴트라든지 이러한 쪽이 상당히 조금 늘어나는 이러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금리 자체가 결국은 좀 둔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둔화가 되면 필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물가 수준 자체가 또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코어 물가 자체가 미 연준이 원하는 수준까지 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예.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떨어진다면 이제 뭐 내년에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국채 금리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경기가 다시 좀 더 좋아질 수 있는데 만약 그 기대에 못 미치는 물가 수준이라고 둔화폭이라고 하면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거고 그것은 결국 미국에 부담을 좀 줄 수 있어서 하반기에 있어서 미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국채 금리 수준이 유지되느냐 떨어지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시그널 역할을 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보통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은 그 영향이 뭐 한 두세 분기 뒤에 또는 뭐 1년 뒤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지금 작년 3월부터 금리를 올려가지고 500pp를 올렸어요. 그러면 그 영향이 이제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그렇죠. 앞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3월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재현된다면은 지금 어떻게 말하면은 뭐 금리 고금리에서 약간 내리는 그 상황이 좀 당겨질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시면 정확한 것 같고요. 과거에도 보게 되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국면에서 경기 침체는 오지 않았고요. 결국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어서 말씀하신 그 누적적인 부분 자체가 결국은 이제 경기 침체 쪽으로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고비점 자체가 미국은 사실은 4분기 내년 초로 보고 있고요. 요새 와서 드는 생각이 조금 하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부채라는 부분 자체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부채가 너무나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고금리의 수준 자체가 과연 경기에 강력한 탄력성을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들. 우리나라도 사실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너무 부채가 많은 것인 상황에서 금리 수준 자체가 빨리 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누적적으로 이제 점차 경기 쪽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주 실감을 하실 것 같아요. 금리가 5% 안팎이라고 그러면은 뭐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사실 이익률 5% 내기가 쉬운 게 아닌데 10% 내도 절반이 또 이자로 나간다 그러면 빚내서 장사하는 경우, 빚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아주 치명적이 될 수 있겠죠. 자,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종료돼 간다 하지만은 뭐 연내 뭐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더 올리려고 그래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시중 금리가 안 내려가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자칫 경기 모멘텀을 좀 훼손하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뭐 그것이 결국은 이제 경기 쪽에 가장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뭐 저희가 금리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 자체는 뭐 과거에도 경험에도 그렇고 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채 부담이라는 것들이 지금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렇죠. 가계부채 비중이 좀 OECD 국가 중에서 뭐 가장 뭐 높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미국도 사실은 기업 부채 부담이 사실은 그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보면 좀 금리라는 부분 자체가 물가 안정을 통해서 조금 하향 조정이 돼야 우리가 뭐 연착륙 이러한 것들 특히 이제 내년 경기와 관련돼서도 조금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들이 향후에 금리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그것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실 중국 하반기 전망이 좀 어두워진 게 청년 실업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 부동산 경기입니다. 부동산도 엄청난 부채를 또 안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부양책을 쓰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뭐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지금 부양책이 뭐 다들 부양책을 기대하는데 왜 부양책이 안 나올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쓸 돈이 있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과거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의 가장 일반적인 통로 자체는 지방 정부가 결국 채권 발행 이런 것들을 빚내서 빚내서 이제 인프라 투자했던 건데 지금 지방 정부의 부채 알려진 부채만 약 GDP 대비 30%고요. 알려지지 않은 부채 규모가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25조 달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조 달러면 얼마입니까? 도대체 미국 GDP를 넘어서는 수준이죠. 와,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지방 정부의 부채만 GDP 대비 한 7, 80%가 나오는 상황들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지방 정부가 부양을 할 능력 자체가 없다라고 보는 게 사실 맞겠죠. 그래서 지금의 중국의 어떤 상황들, 그것이 최근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디벨로퍼들 자체가 자꾸만 디폴트가 나는 것들 자체가 같이 맞물린 부분들이고요. 만약 그것이 디폴트가 났을 때 그 부담 자체는 결국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라든지 또 은행권의 부실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중앙 정부 차원에서 뭐 부양을 할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조금 중국 당국 입장에서 상당히 좀 답답한 입장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박상원 의원께서 지금 중국이 질서 있는 침체 리스크와 경기 회복 모멘텀 갈림길에 서 있다. 예. 이거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질서 있는 침체 리스크라는 이게 뭔가요? 좀 뭐 과대한 표현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사실 뭐 중국이 침체간다라는 의미는 사실 아닌 부분들이고요. 그때 우리가 중국이 침체가는 성장률 수준이 과연 어딘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면 마이너스 성장률은 아니겠죠. 마이너스까지나 가면 큰일 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올해 중국이 한 5.5% 정부가 이제 한다고 했었는데 만약 5%가 깨지는 성장률이 나왔다. 그래서 4% 중반대 성장이 나왔다라고 하면 과연 작년에 3% 성장한 걸 감안하면 그거는 침체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떤 그러한 어떤 리스크가 있고 또 제가 질서 있는 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사실은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각종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용 문제가 터지지 않느냐라는 거는 당연히 중국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금융권들이 다 그것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터지가 않는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중국이 뭐 여러 가지 부채, 뭐 과거에 일본형과 비슷하게 과도한 부채로 인해서 내수 경기도 안 살고 부동산 경기 하는 이러한 흐름이 뭐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 정부의 어떤 관리 하에서도 차곡차곡 침체 리스크가 쌓이는 이러한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저희가 질서 있는 침체라는 부분을 썼고요. 이제 그러한 리스크에 분명히 노출돼 있는 상황들이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어떤 정부 정책, 부양책 또 최근에는 들어와서 이제 중국 정부가 이게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민간 기업을 상당히 압박을 하다가 이제 규제도 완화해주고 민간 그렇죠. 기업을 부양하겠다고 이제 뭐 아주 정책까지 마윈의 등장이 아주 상징적이죠. 또 조치까지도 이렇게 발표하는 걸 보게 되면 그만큼 중국이 이제 어려워졌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중국 정부가 뭔가 타겟책을 내놓을 수 있는 시점이 사실 다가온 것도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뭐 중국 내부는 물론이고 뭐 우리도 그렇고 글로벌 투자자들도 그렇고 모두가 중국의 재정 부양책만 바라보고 있는데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 당국이 정책 효과가 제대로 못 날 걸 우려해서 부양책을 머뭇거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럴 수가 있을 거라는 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중국이 해왔던 대표적인 정책이 내수 부양과 결국 인프라 투자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 내수 부분에 부양을 하게 하면은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현금을 살포한다라고 하면 효과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중국 정부에서는 하지 않는 정책인 상황들이고 그러면 그 다른 뭐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러한 또 뭐 소비 쿠폰을 발행해서 소비를 부양을 하는데 지금 중국의 소비 심리를 보면 전혀 회복을 못해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예금 잔액 같은 걸 보게 되면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는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웬만한 부양책을 가지고는 소비 부양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고 또 인프라 투자를 하자니 지금 워낙 손실도 많은 인프라 투자를 거기다 또 돈을 붓는다는 건 부실을 더 키운다는 부분에서 어찌 보면 그러한 부분에 딜레마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꺼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어떤 식의 부양책을 해야 되는지 하는 고민이 있을 거고요. 또 그러한 측면에서 뭐 안 할 수는 없는데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것이 상당히 좀 섬세하게 또 정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에 사실 또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과감하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중국 모습을 보면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 뭐 이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 불황으로 들어가는 초입 아니냐. 그러니까 고속 성장을 하다가 급제동이 걸리면 몸이 쏠려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좀 두려움을 가진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가능성은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좀 방어막이라고 할까요? 중국이 사실은 돈이 많다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부채는 많은 반면에 자산도 많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 보유고 3조 달러라고 얘기하지만 숨겨진 또 자산이 한 3조 달러 된다는 정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확히 잘 모르는데 그만큼 약간의 아직은 좀 경기를 방어하는 능력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리스크 자체를 사실은 피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금방 얘기하셨듯이 90년대 일본을 저희가 사례를 많이 드는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일본이 사실 그렇게 붕괴하는 데 있어서의 또 하나는 촉매제가 됐던 게 80년대 말 미일 간의 반도체 전쟁에서 예. 결국 일본이 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문제가 공교롭게 90년대 초반에 버블이 터진 거였기 때문에 지금 미중 갈등 문제도 사실은 또 대자비처럼 지금 중국에 좀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뭐 일본형과 갈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상당히 리스크에 노출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질서 있는 어떤 침체 리스크에 노출된 거는 분명하다라고 예. 좀 그 말씀드립니다. 부분은 우리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 유럽 쪽으로 가까이 갈까요? 아니면 중국 쪽으로 갈까요? 그게 사실은 지금 주식시장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최근에 뭐 미국 주식시장은 뭐 일주일 이상 계속 올라오고 다우가 있는데 8일 연속 오르고 있는데 올랐어요. 우리는 결국 지금 2,600 박스권에 그 선에서 막히고 있는 부분 자체는 미국을 따라가는 부분은 심정은 강한데 결국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은 모든 업종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중국에 상당 부분은 또 얽매인 부분들이어서 사실은 그러한 부분에서 주식시장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여하튼 중국이 좀 해주면 이게 조금 박스권을 뚫고 좀 강한 힘을 갈 수 있는 이러한 힘이 나올 텐데 당분간은 그렇게 보면은 여하튼 미국 쪽에서의 흐름을 탈 수 있는 업종 또 기업 이러한 쪽에 사실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결국 중국 쪽에서 뭔가 해결책이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쪽에 편승을 해서 좀 저희가 조금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중국이 시진핑 3년임을 들어가면서 이제는 더 강력하게 뭔가를 좀 뭐라 그럴까요? 일당 독재 국가답게 더 강하게 펼 줄 알았더니 오히려 경제 부분에서는 좀 뒤로 빠지는 듯한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 체제라는 부분이 우선이냐, 그러니까 경제라는 부분이 우선이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체제 쪽에서 사실은 무게를 예. 두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마인이라든지 이런 알리바바를 사실은 이렇게 계속 빅테크를 이제 누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러한 산업들이 너무 지나치게 성장을 했을 때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예. 위협 요인이 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아마 중국 정부가 특히 이제 집권 3기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는 체제 쪽에 더 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흐름이 중국에서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현재 경기 상황에 근거해서 어떤 산업,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그래서 뭐 지금 워낙 뭐 주식시장은 이미 뭐 그것을 선반영을 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뭐 반도체니 2차 전지니 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제가 오늘 그래서 어느 업종이다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저희가 이러한 그 산업 트렌드라든지 경제 패권 트렌드 자체가 상당히 이제 변화되고 있고 미국이 여하튼 지금 힘을 예. 갖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수출이라든지 기업들 자체도 이러한 변화 부분에 상당히 잘 적응을 하고 잘 변모를 하는 쪽이 상대적으로 결국은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좀 보고 있어서 향후에 뭐 당장은 아니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산업 트렌드 또 경제 트렌드 속에서 변화를 잘하는 쪽으로의 어떤 기업 또 산업군으로 투자의 어떤 비중을 높이는 게 당연할 수순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 유럽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그런 변수들인 것 같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